안녕하십니까. 6월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해성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해성은 주 요소 외에 잉여 요소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가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해성은 잉여 요소를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률성과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 조직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들이 중복되어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제고해 나갑니다. 그리고 가해적 장치를 두게 되면 정치체제 또는 정부체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제고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기능을 여러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수행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현상으로 인해서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가해성의 한계죠. 그래서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하게 되면은 권한은 서로 행사하려고 하고 책임은 서로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강화되고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가해성의 한계죠. 그래서 가해성은 책임성 저하를 가져오고 능률성 저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2번 신공공관리론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그럼 틀리죠.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봅니다. 개별 사적 이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률을 공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죠. 그럼 1번은 틀린 거죠.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조끼를 중시한다. 틀렸죠. 신공공관리론은 정책 집행인 노조계의 역할은 민간에게 넘기고 정부는 방향잡기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결정을 강조하는 방향잡기를 중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상명하복식의 관료제 조직을 선호한다. 틀렸죠.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행정이론입니다. 4번 정책 목표의 달성 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렇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NGO를 활용해서 집행 업무를 맡기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만 옳은 지문이고 1번, 2번, 3번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공직자윤리법은 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두 번째,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세 번째,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의 선물 신고. 네 번째, 주식 백지 신탁 제도. 다섯 번째,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이 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만 틀린 거죠.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외국 정부로부터의 선물 신고, 주식 백지 신탁 제도,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영해 등의 제한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 문제로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것은 이제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 사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화가 있고, 그리고 공중 의제화가 있고, 공식 의제화가 있는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공중 의제에 대한 거죠. 공중 의제는 국민 대다수가 주목을 할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공중의제라 그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부가 그것을 공식적 의제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정한 의제를 우리는 공식의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공중의제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를 체제의제라 그러고, 여기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공식의제를 제도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제를 다른 말로 정부 밖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제다 해서 환경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정부의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식의제는. 그 다음에 여기를 토의의제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행동의제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의제가 바로 공중의제고, 체제의제지 제도의제가 아니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제니까 환경의제고, 이거는 환경의제지, 그리고 토의의제지 행동의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토의의제고, 이건 정부의제가 아니라 바로 뭐다? 바로 환경의제죠. 이건 공식의제가 아니라 공중의제죠. 이거는
제도의제가 아니라 체제의제죠. 그러면 이 공중의제와 관련된 단어는 기역번, 니은번, 미음번, 이응번. 답은 1번이죠. 5번. 립스키가 말하는 일성관료의 업무 환경과 거리가 먼 것은, 립스키는 일성관료제를 제시하는데 일단 일성관료는 뭐다? 일성관료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관료를 우리가 일성관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성관료제는 일성관료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일성관료라고 이야기하죠. 일단은 일성관료로 구성된 조직을 일성관료제라고 이야기하죠. 일단은 일성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만석적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성관료제에게는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워낙 다양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대한 목표 기대는 애매하고 모호하며 갈등적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일성관료제의 대표적인 예인데 목표 기대가 애매하죠. 성적 향상도 필요하고 전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고 모호해요. 전인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성적 향상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목표 기대를 받고 있고 서로 그것들이 갈등적인 경향이 일반적이죠.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기대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평가해야 될지 성과 측정이 대단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학교 교사를 평가할 때 성적 향상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지 전인 교육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지 그 목표 기대가 모호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곤란한 게 일성관료의 업무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죠. 6번. 갈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휘 부조화라는 것은 지휘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휘 부조화라 그럽니다. 내가 과장인데 과장의 능력에 맞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지휘 부조화라 그래요.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휘 부조화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지휘 부조화는 행동 주체 간 교호작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감소시킨다. 틀렸죠. 아니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과장인데 과장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갈등이 촉발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과장이라고 부하 직원들이 욕하고 이러기 때문에 행동 주체 간의 교호작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거죠. 가업의 상호 의존성은 업무 의존성인데 업무가 서로 여러 사람하고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를 두 사람이 서로 같이 해나간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크면 클수록 갈등은 촉진됩니다. 그래서 가업의 상호 의존성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갈등 관리와 관련된 행정 이론과 관련해서는 첫째 전통적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행태론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관점, 이게 이제 바로 현대적 관점이죠. 전통적 관점은 갈등을 해소의 대상으로 봐요. 행태론적 관점은 갈등을 조직의 불가피한 요소로 봅니다. 상호작용적 관점은 갈등은 긍정적 갈등과 부정적 갈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긍정적 갈등은 오히려 조장해야 되고 부정적 갈등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상호작용적 관점이죠. 갈등을 긍정적 갈등과 부정적 갈등으로 분류하고 긍정적 갈등은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태론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여기 상호작용적 관점이죠. 해피는 갈등 당사자들이 차이점을 갖추고 유사성과 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갈등을 해소한다. 해피는 아예 갈등 당사자들이 뭐 하는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을 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차이점을 갖추고 유사성을 강조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럼 6번의 답은 2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7번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 분석은 직군, 직렬, 직유를 구분하는 거예요. 직무를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직군, 직렬, 직유로 구분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고 직무 평가는 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9급, 8급, 7급, 6급 등 이렇게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직무 평가라고 하죠. 직무 분석은 직급 등급을 결정한다. 그럼 틀려요. 직급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직무 평가입니다. 직렬, 직군, 직유를 구분하는 것은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이 행정직군, 기술직군, 일반행정직렬, 교정직렬. 직무 평가는 9급, 8급,
7급, 6급.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 수평적 분석이죠. 이렇게. 직무 평가가 이렇게 9급, 8급, 7급, 6급을 나누니까 수직적 분석이죠. 이것도 틀렸죠.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직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직무 평가보다는 앞서 이루어진다. 그럼 답은 4번이죠. 나머지는 틀린 지문입니다. 8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는 훨씬 더 자율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정 운용 주체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자율성이 큰 만큼 통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제는 곤란합니다. 특별회계는 각각 개별 사업별로 작성이 돼요. 우편 특별회계 따로,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 따로 이렇게 각각 특별회계가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별 재정 수지 파악은 용이하지만 이게 각 사업별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국가 재정의 전체성을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재정 수지의 명확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국가 재정의 전체성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맞죠?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교육비 특별회계 이건 틀렸죠.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육 자체와 관련된 특별회계예요. 교육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가 교육비 특별회계인데 이 교육 특별회계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특별회계입니다. 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냐면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거지 자치구 교육장을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시도 교육감을 주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별로만 이루어지는데 이 교육자치를 위한 특별회계가 바로 교육비 특별회계고 이 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방정부의 특별회계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가 아니라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단체단체 간에 같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단체단체 간의 분쟁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거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며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 명령 및 대지법권을 행사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전제로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갈등은 행안부 장관이 기초단체단체 간의 갈등은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틀렸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조정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자치구 간의 분쟁 조정도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그렇죠. 이행명령 및 대집행 등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고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서 이 의결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이 조정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관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무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임하여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로. 그렇죠. 이거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단체장이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단체장이 집행하며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하죠. 단체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사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합법적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통제까지 가능해요. 여기 단체임 사무는 전국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무로서 단체에게 임돼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합목적적 통제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죠. 2번은 틀렸죠. 고유 사무는 자치 사무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본래적 사무고 중앙정부는
합법적 통제만 가능하죠. 그것도 사후적으로만. 그러니까 예방적 통제 안 되고 한목적적 통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소비자 보호, 저축장려는 자치사무에 속하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생활보호라든지 또는 의료보호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단체임사무에 속합니다. 4번도 맞죠. 그럼 여기는 2번만 틀린 겁니다. 예,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